지금까지 이제 뭐 지리적 환경에서부터 어떤 문헌에 기록된 이키섬의 어떤 그 의미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제 그 야요이 시대부터 나타나는 이제 대표적인 유적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키섬의 이제 대표적인 그 야요이 시대면 뭐 우리로 치면 고조선 후기부터 시작되는 시대니까 고조선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런 흔적과 연관된다고 보는데 이키섬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 보면 하루노츠지 유적이라고 있죠. 예. 그 유적 전경이고 그 위에가 유적 안에 있는 부분적인 건데 여기가 보면은 이 전체 이키섬에서 가장 그 평탄한 지역입니다. 평탄한 지역이고 주변에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바다로 나갈 수 있다고 해서 해일 같은 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이제 막아지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당시 한 시대만 쓰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쓰여져요. 계속해서 쓰여지니까 큐슈 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은 한국계 그런 게 야요이 문화를 그 가지고 있었던 4만 개 사람들이 예. 아니면 고조선의 후예들이 이쪽으로 가서 이 문화를 일으켰던지 예.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만약에 후자였다라고 그러면은 한국 그 상고사에서 고대사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데서 가장 좋은 그 연구 표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역사 연구를 할 때 그 중심 지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다? 그 원형이 남아 있거든요. 고조선의 후기 문화가 어쩌면은 저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본래의 중심지에서는 여러 정치 문화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예. 그 원형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 오히려 이제 주변 전파부 쪽에서는 예. 그것이 오롯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하루노츠지 유적은 우리의 이제 고조선 시대 후기의 문화를 좀 볼 수 있는 예.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제가 책을 이름을 쓸 때 예. 이키섬의 역사와 문화가 아니라 예. 아니 그 앞에서 못을 박았잖아요. 한국에서 본. 예. 예? 한국에서 본. 그래서 그거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지금은 일본 땅에서 됐으니까 일본 문화 입장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지만은 이것처럼 이키섬은 늘 일본에서도 이 어떤 때는 일본이고 어떤 때는 일본 아닌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 내가 지금 얘기했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유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좀? 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옥기도 있고 토기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뭐 옥기나 목걸 이런 것도 신라나 가에서 막 다 나오잖아요. 예. 다 나와요. 저런 토기들요. 우리 저 광주 박물관 가잖아요. 예. 그 광주 박물관 가면 저런 비슷한 토기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저런 목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신라 가역에서 거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기본적인 문화 토양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토양 같은 경우는 한국 남부지는 거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지금도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뭐 그 아류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무시하고 뭐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만한 건 아니라고 봐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키섬이 일본 고유 문화의 전통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곳이다 할 경우에는 조몽시대 때 유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한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각주 부분에 좀 눈이 뜨이던데 예. 지금 일본 학계에서는 한반도나 이제 일본 열도에서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그 차이나계 유물 예. 이런 유물에 대해서 이중적인 해석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있는데 사실 차이나계 그 중국계 유물들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물이 예. 100개가 나왔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한국계 유물이 30개가 나왔어. 그 중국계 유물, 차이나계 유물이 5개가 나왔어. 예. 그럼 그 5개로다가 100개 유물을 다 엎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예. 그러면은 그 문화라는 그 문화 현상에서 연구를 할 때는 절대수가 뭐냐면은 비율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일본계가 60개가 있어. 그럼 그 한국계가 30개가 있어. 나머지 중국계다 그러면은 그 연대나 이런 거 쭉 따져볼 때 일본계가 주류계 있지만은 그 중에 보니까 한국계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 건지 한국주의로 해야 될 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5개, 10개 나오면 중국계로 갖다가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 그쪽에서 영향을 받은 거지 한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일본 학자들이 예. 외국 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일본에서 일본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목 문화거든요. 조목 토기 들어보면 외부의 영향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목 그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대가 펑 뜨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일본이랑 바로 직결시키기에는 굉장히 희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지역적으로 조목의 토기가 전 일본 열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보면은 굉장히 외래 문화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럴 때도 일본 사람들은 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어디서 왔다는 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도 보면은 메이지 유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일본 고유 문화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 학자들은 그렇진 않고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문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일본이 소화국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